예, 이 사진첩을 넘기면은 제일 앞에 아카이시 모토지로라는 헌병대장입니다. 명대장이고 이른바 조선의 헌병 경찰 제도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아카이시는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일화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해서는 헌병 보조원제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헌병 보조원제를 만들었던 이유는 1907년 이제 군대 해산 이후에 그 고종이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군대가 해산되죠. 이후에 의병운동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이제 다급해졌죠. 그래서 이 아카이시를 조선 헌병대 대장으로 파견을 보내면서 계급을 승진시킵니다. 이제 육군 소장으로 승진시킵니다. 그런데 헌병의 경우에 워낙 권한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계급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헌병 소장으로, 그러니까 소장으로서 헌병은 유일하게 동경 헌병 사령부 소장하고 그 다음에 조선 헌병대 아카이시가 소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만큼 당시 조선의 정세가 그만큼 위급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파격적인 인사 조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카이시가 조선의 헌병대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헌병대를 확장시키면서 헌병 보조원제를 조선인들을 헌병 보조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당시 4,200명 정도를 보조원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되게 이제 밀정 역할들도 많이 하고 근데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군대에서 해산되고 난 이후에 일부 세력들 또 의병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되게 뭐 의식이 좀 투철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소위 전향한 사람들이 헌병 보조원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지배 정책 중에 이른바 이제 이재의 정책이죠. 서로 이제 물고 뜯게 싸우게 하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였던 것인데 그런 하여튼 그 헌병 보조원 제도를 만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카이시의 경우 사실 이 러일 전쟁 때 첩보전에서도 굉장히 맹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일어나죠. 1904년에 일어나는데 물론 이제 이 초기 특히 해군 해전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인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시베리아에 러시아 군대가 100만이 넘는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육군의 경우에는 상황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육지에서 전투에서 일본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 러일 전쟁을 사실상 뒤에서 공작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아카이시입니다. 뭐냐면은 아카이시가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러시아 내부에 1905년에 러시아 내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소위 그 1905년의 러시아 혁명 때 아카이시가 이 많은 돈을 풀어서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을 육군본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육군본부에서 회의를 했죠. 근데 저 친구가 미친 거 아니냐. 그 추운 데 있다가 왜 추운 데 있다 보니까 정신이 돌아온 모양이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왜 필요하냐. 그런 논쟁이 붙었는데 아카이시 주장은 그 돈으로 혁명군을 지원을 해서 러시아 내부의 정세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사실 그건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군수물자를 제공한 비밀리에 결국은 그 때문에 러시아는 짜르가 더 이상 일본과 전쟁을 더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러일 전쟁을 이제 중간에 무마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수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상 이 아카이시의 대단히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사사에서는 아카이시의 그런 역할이 일본군 1개 사단이 했던 역할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정도인데 그만큼 대단히 일본 군대사로서도 그렇고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데 그만한 그런 중요한 그런 능력 있는 인물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1907년 이후에 조선의 정세가 일본 입장에서는 그만큼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예, 이거는
당시 이제 그 경무총관부 자료입니다. 사진 모습인데, 예, 이게 지금 조금 사진이 흐립니다만, 이 현관의 오른쪽에 있는 이 현판이 조선 주차군 헌병사령부. 주차라는 거는 조선에 주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 사령부이고, 왼쪽에는 조선 경무총관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경찰을 지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서울 이제 헌병 분대가 있죠. 그래서 주차 이 주차 군 사령부와 그 다음에 경무총관부가 같은 기구에서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과거에 저기 수도사령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수도사령부가 있던 곳이 이제 이 공간이었죠. 그래서 수도사령부가 지금은 저기 사당동 넘어가는 남태령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지역으로 따지면 남산의 필동이 있죠. 필동에 이 경무총관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첩 내부에 이제 각 도별로 이 뭐 헌병분대, 그다음 파출소, 뭐 주재소 이런 기능들 구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시면은 창덕궁이죠. 창덕궁 둔덕전을 주로 이제 왕궁을 조선 왕궁을 지키는 그런 경찰들이고, 밑에 사진은 이 옛날 병합 당시 사진입니다. 1910년대 그런 사진들이. 그래서 요건 주로 이제 조선궁을 지키는 그런 경찰 사진들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경성 헌병대 본부 사진이죠. 이 헌병대 본부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은 우선 요 사진의 경우에는 헌병 중자입니다. 예, 중령이죠. 중령이고, 예, 실제 이제 핵심 세력들이고, 복장을 보시면은 조금 특징이 있죠. 예, 지금은 이제 흑백 사진인데 흰색으로 나와 있는 사진하고 조금 키워볼까요? 그 다음에 검은색 바탕인데, 요 검은색은 다 헌병들이고, 그 다음에 흰색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일반 문관 경찰들입니다. 보통 경찰들이죠.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또 재밌는 것이, 이 사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 이름들이 거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 두 사람은 조선인입니다. 조선인 순사라고 지금 확인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려 보이죠. 요거는 이제 일본 말로는 고츠카이라 하고 우리 말로 하면 소사지요. 이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는 손사들입니다. 그 중에서 요 두 사람은 이제 조선인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그래서 전체 흰 옷은 대개 문관 경찰들이고, 검은 계통은 이제 헌병 경찰이라는 걸 뭐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남한 헌병 분대입니다. 도의 이제 헌병 분대 사진인데, 대개 이제 헌병 분대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도를 관장하는 도와 이제 주로 이제 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헌병 분대인데, 이 헌병 분대는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조선을 57개의 관구로 나눴는데, 이 7개 분대에서 57개의 관구를 나눠서 이제 지배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7개 분대 밑에 이제 분경소 457개,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 출잔소 이렇게 해서 지방 어떤 헌병 조직이라고 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분경소 밑에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형태로 또
대개 7년부터 8년, 9년에 의병 투쟁이 활발해졌고, 그 다음에 이 의병들이 1913년까지 조선 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병들이 출몰하는 지역은 별도로 토벌들을 만들었는데, 이 사진은 누구 황해도 경찰부에서 폭도 토벌 부대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명치 42년이니까 1909년 사진이네요. 1909년에 황해도 토벌 때 사진입니다. 예, 요 화면은 이제 헌병 경찰들이 변복을 하면서 검거 활동을 했던 그런 사진이기도 한데, 이 사진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분은 강화도에서 유명한 그런 의병장입니다. 1907년에 고정이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밀사를 이제 파견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런데 그 당시 밀사를 호위하는 이제 호위무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위무사로 차출이 됐던 분인데, 이농간 씨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화도를 황폐하게 만든 폭도, 수계, 이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의병 운동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셨죠. 근데 이능관 씨가 1909년까지 강화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이 탄압이 심해지니까 부대를 약 300명 정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부대를 해산을 시키고 본인은 서울에 잔입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이 역시 이제 밀정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돼서 경기도 경찰부 헌병과 경찰들에서 이건 강화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총입니다. 총과 탄약입니다. 그래서 총 15정하고 탄약 한 600발 정도를 이렇게 숨겨뒀던 것을 이제 다시 확인해가지고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일본으로서는 굉장한 전과지요. 그 전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능관 열사는 25살의 나이로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909년에 체포되고 난 이후에 그 이듬해 사형당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예, 다음 화면은 1911년에 만든 겁니다만, 제국복제요람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제국을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주요 이제 관료들의 복장들이죠. 근데 이 관료들의 복장을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 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복제에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육군 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 복제 밑에 이제 문관 대례복이 있죠. 이제 이런 이제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은 해군 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군 복제 이제 아래에 조선 총독부 이제 복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소위 복제의 배치 구성도인데, 조선 총독부 밑에 대만 그리고 간동주 이렇게 이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일종의 서열이죠. 복제의 서열입니다. 복제의 서열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 기관의 서열이기도 하고, 소위 일본 제국을 운영하는데 어떤 그런 권력의 순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복제의 전체 큰 구조를 보면은 상층에 육군과 해군 복제가 있고, 그 밑에 오른쪽으로 일반 문관, 그리고 제일 왼쪽 편은 조선 총독부, 그리고 이제 그다음 외국, 그러니까 뭐 대만인 그런 이제 총독부들 있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군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 또는 군 중심의 사회라는 게 근대 일본 국가라는 거. 뭐 이것이 이제 1920년대 대정 데모크라시로 인해서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화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945년의 일본 국가라는 것은 바로 군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였다라는 것을 이 복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도대체 이 경찰이 어떤 권한과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그 기능들을 어떤 식으로 식민지 사회에 적용했는가 라는 내용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린애가 울면은 뭐 떡 하나 줄게라든지, 또는 이제 뭐 호랑이 온다 그러면 우는 아이도 뚝 그친다 그러죠, 무서워서. 그런데 이게 근대 들어오면서 그 말이 바뀌었습니다. 순사 온다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적어도 1970년대 뭐 80년대까지도 그렇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순사라는 단어는 대단한 뭡니까? 공포의 단어죠.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일반 주민들을 지배하는 그런 하나의 강력한 어떤 힘으로서 느껴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어린애들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용어로 그런 이야기를 순사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식민지 경찰은, 일반적으로 경찰은 뭡니까? 치안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치안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식민지 조선의 경찰의 경우에는 치안 업무 이외에 대단히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제 행정을 지원하는 분야, 그 다음에 사법 분야, 그 다음에 일종의 입법 분야 일부까지도 경찰이 그 역할들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경찰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경찰이 이제 그 기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있죠. 정치 사찰입니다. 이 정치 사찰과 관련된 거는 구례 유씨가 일기라는 그런 유생이 쓴 일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6년 기사입니다만 총독부의 압수령을 청탁한 헌병청 보좌원이 요건 복자로 처리했습니다. 뭐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문 7이 출장 나와서 황현의 몇천 집 세건을 수거하여 갔다. 전라도 쪽이기 때문에 황현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여전히 컸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7년 기사입니다. 이 당시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뭐 지역 소식을 알 수 없는데, 이때 굉장히 상징적인 거는 촌마다 마을마다 소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지금 뭐 매일신문이나 이런 기사에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시가 엄하고 꼼꼼하였다. 헌병은 밤마다 몰래 순시한다고 해서 17년이라는 그 아주 엄혹한 계엄 상태하에서도 전라도 구례 지역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소유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진은 요 시기 때 거는 아닙니다. 1937년에 경비의 모습, 경비의 자라는 거기에 나오는 이제 불신 검문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이 떠들이 뭐 행상인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장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이제 위생검열 사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구례 유씨가의 일기나 그 다음에 다른 양반 유씨의 일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공통적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게는 뭐냐 하면은 봄, 가을 되면 정기적으로 경찰이 위생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경찰이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위생검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위생 전염병에 대해서 일본이 강력한 그런 정책을 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이제 경찰이 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료집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가서 이제 소독하고 있는 사진이죠. 소독하고 있는 사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씨가 일기 18년에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소개를 지금 뭐
잠깐 좀 하고자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병 오장과 보좌원, 농장교사, 군청, 면사무소, 서기 등 5사람이 출장 나와 청결을 검사한 후에 측간 계량, 이 화장실이 있죠. 그래서 이 화장실 계량에 대해서 총독부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측간 계량이 이래 대해 설명하니 가볍지 않다. 만약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한다. 그래서 벌금을 낸 그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집집마다 파리채를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이제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맞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매년 청결일이 한 10여 번 계속된 이후에, 그 매달 한 번 있는데 봄, 가을이 대대적인 그런 검사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개나 돼지를 잡아 죽이는 작패가 가정집에까지 돌입하여 어린 돼지라도 이를 보면 다 잡아 죽이고 값도 지불하지 않고 뺏어갔다. 이게 이제 전염병 예방이라는 그런 뭐 명분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고 난 이후에 조선 사회도 여러 형태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한 양상을 이 지금 일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적인 일반 그 생활 양상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규칙과 규율들이 강조되고, 거기에 대한 그 불만들, 이런 것들이 일기를 통해서 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이 조선의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굉장히 많은데, 그 경찰의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권한과 기능이죠. 그 중에 이 권한의 내용을 담은 자료가 이제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는 그런 규칙입니다. 이 경찰범 처벌 규칙에 따르면은 경찰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따르면 대개 이 지금 87개에 달하는 항목 중에서 경찰이 그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구류나 아니면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 벌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거주 또는 간수하지 않는 저택, 집이죠. 그 건축물이나 선박 내에 잠복하는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주거 또는 생업 없이 여러 곳을 배회하는 자. 이런 자들은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8조에 보면은 8호에 단체 가입을 강청하는 자, 이런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경찰이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 내용들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 뭐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것도 있습니다. 24호는 뭐냐면은 함부로 체면수를 시행하는 자, 이런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그 다음에 36호 같은 경우 제사, 장의, 추기동, 기타 행렬에 대해서 뭐 악히 나쁜 짓을 하거나 방해를 일삼는 자, 뭐 이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사회 일상에 대해서 경찰이 이 조항을 들고서 관여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대상 중에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닭싸움이나 투견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이유는 뭐냐 하면 투쟁심을 자극한다는 이유도 있고, 또 전신주 근처에서 종이연을 날리지 못하겠습니다. 종이연을 날리면 전신주에 붙어가지고 그 전신주가 이제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거는 철도나 전신주의 경우에는 1905년부터 일본의 군이 대단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에 의병이 출몰했을 경우에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야 하고 연락이 이동해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의병들이 대개 지역에 출몰하면은 뭐부터 하냐면 철도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전신주를 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 전신주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담당을 맡깁니다. 그게 만약에 훼손되었을 경우에 그 마을이 책임지고 그 벌금을 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뭐 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경찰범 처벌 규칙은 그런 전반에 걸쳐서 경찰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경찰이 직접 어떤 사람이 위반했을 경우에 그 범죄에 대해서 즉결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죄가 벌어지면 그 죄에 대해서 사법부에 가서 검사의 판단이든 또는 그걸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경찰이 직접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할 수 있는, 이건 다르게 말하면 경찰에게 바로 검사권과 같은 것도 줬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즉결 처분 건수는 1911년에 이제 18,000건이었던 게 18년 가면은 82,000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경찰의 자의적인 행사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더욱더 커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불만들이 누적이 되어서 결국은 1919년에 3.1운동이라는 그런 대규모 운동,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한 번쯤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태형을 맡고 있는 장면이죠. 경찰국가, 특히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면서 가장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악법들을 만들거나 남겨놨는데, 또는 조선시대 때 것들을 유지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 태형 제도입니다. 이 태형 제도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 이제 그 태형을 했냐면은, 앞서 경찰이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는 규칙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 권한을 가지고 적결 심판을 합니다. 적결 심판을 하는데, 만약에 이자가 돈이 없다 또는 주소가 없다 할 경우에는 경찰이 태형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게 그런 권한들이 다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곤장을 때리는 건데, 그래서 이 뭐 태형 집행 심득을 보면은 태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태형 집행 심득이라는 것은 일종의 규칙이죠. 그런 규칙을 다루는 것인데, 뭐 1조에 보면은 태형은 수행자의 양손을 좌우에 펼쳐서 그다음 형틀에다가 옆에 이제 이렇게 붙이게 한다는 거죠. 엎드리게 붙이게 해서 관절이나 그다음에 다리를 딱 제대로 붙여서 이제 실시한다. 그런 내용이 이제 1조에 이렇게 들어있고, 이 뭐 조항들 보면은 하여튼 좀,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뭐 다뤄놨는데, 이 중에 보면은 만약에 태형 집행이 2회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매회 좌우 교대를 해서 집행을 한다. 뭐 이런 식의 규정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조인가요? 8조에 보면은, 이것도 뭐, 하나 이제 뭐 규정인데, 태형은 식후 1시간 이상을 경과에서 집행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 전에는 뭡니까? 대소변을 보게 한다. 이런 규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 곤장을 맞으면은 아프기도 하지만 거의 뭐 기절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여튼 그거를 뭐 이렇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렇게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 태형령은 워낙 그 원성이 심했기 때문에 3.1운동 이후에 폐지됩니다. 그것도 결국은 3.1운동의 하나의 뭐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일제시대 때 경찰, 특히 이제 고등경찰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문이죠. 이 고문은 사실 고문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만 근대 경찰의 경우에 특히 이 고등계 형사들이 정치 사찰을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조작하거나 또는 사건을 그걸 알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자행한 것이 고문인데 고문은 일상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27년에 난 기사입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문에 대대적으로 고문과 관련돼서 일본 경부를 그런 고소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조선공산당 간부, 조선공산당을 이제 종로경찰서에서 대대적으로 검거를 했죠. 27년이기 때문에 당시 60만 세 이 운동 이후입니다. 이후에 주로 이제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였던 강달령이나 권오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당시 고문 경찰을 고발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미화 경부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삼륜이지요. 그래서 당시 조선의 고문 경찰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미화 경부입니다. 이 미화 경부 사진을 제대로 찍은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미화 경부는 그 오니 게이브라고도 하는데 이제 오니라는 건 귀신이죠. 일본 말로. 그 다음에 이제 경부가 게이브입니다. 그래서 종로 경찰서의 고등계 주임 또는 고등계 경부로서 그 활동을 했던 인물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강달령 같은 경우는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정신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을 살고 나서 추록한 이후에 바로 이제 돌아가셨죠. 그만큼 이제 고문이 심했던 것인데, 그 가장 상징 인물 중에 하나고, 이 미화 경부는 드라마에도 가끔 나오죠. 야인시대인가요? 어떤 드라마인데, 그 야인시대는 물론 이제 거의 그 허구가 대부분입니다만, 거기에도 미화 경부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 김도한이 처음부터 뭐 미화 경부하고 뭐 계속 싸웠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더군다나 그 뭐 김도한이 나중 1945년에 미화 경부가 뭐 자결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저 사람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60몇 년에 죽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야인시대는 그 깡패를 굉장히 뭔가 의협심 많은 사람으로 이제 그리기 위해서 만든 건 모르겠지만은 그게 나오는 미화 그만큼 이제 드라마의 상징적인 인물로 나올 정도까지 바로 이제 고문 경찰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자료는 이제 조선총독부 직원록 중에서 별도로 경찰관만 다뤘던 직원록입니다. 이거는 대정 5년이기 때문에 1916년 직원록이네요. 그래서 요 직원록에는 명단만 들어 있습니다. 지역의 구성과 명단만 들어 있는데, 이 경찰조차도 사실상 조선의 경찰조차도 일본의 그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식민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민족 차별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회인데, 그 경찰조차도 그런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차별의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월급이 기본적으로 적죠. 대개 2분의 1 내지, 심지어는 이제 3분의 1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진급이 안 되는 경우,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조선인 경찰로, 고문 경찰로 유명한 노덕설 같은 경우도, 자기는 열심히 일본 제국에 충성을 다했지만은, 경찰 내에서도 항상 푸대접을 받았고, 심지어 자기 자리에는 전화기조차 없다 하는 정도까지 그런 걸 신문에 이야기할 정도의 근데 그만큼 차별은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자료는 순사 임명장입니다. 조선총독부 경기도 순사를 명한다. 월급이 얼마냐? 28원. 대개 일반 면석이 월급이 대개 한 20원 정도 했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많죠.
그런데 사실 이 28원도 굉장히 박봉입니다. 굉장히 박봉이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 생계를 꾸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끊임없는 이제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에 많이 지원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경찰 위에 별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만큼 이직률도 높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박봉이 뭐 시달렸다는 건데, 28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4인 가족이 생활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1933년도 임명장이네요. 예, 요거는 순사 임명 통지서입니다. 군산 경찰서에서 근무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경찰관 강습소 사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경찰관들의 조선 총독부로 보기에는 경찰관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교양, 그 다음에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걸 이제 전담했던 곳이 바로 조선 총독부 이제 경찰관 강습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937년에 졸업생 기념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6강 헌병 경찰 제도를 보았습니다. 6강을 통해서 경찰이 어떻게 식민지를 지배했는가, 그리고 그 경찰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더듬어 봤습니다. 다음 7강은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인 박안영 선생께서 경찰과 함께 조선을 지배했던 또 하나의 물리적 폭력기구인 일본 군에 대해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